어머님, 어디 계셨어요? 문 앞에서 뭐 하고 계세요? 미진아, 비밀번호가 안 열려서 그래. 혹시 고장 난 거 아니야? 미진이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손을 마주치며 말합니다. 아, 맞다. 어머님, 죄송해요. 비밀번호를 바꿨거든요. 요즘 보안이 자꾸 뚫린다고 해서 어제 바꿨어요. 깜빡하고 말씀 안 드렸네요. 옥부는 어리둥절합니다. 자신도 이 집에 사는 사람인데 비밀번호를 바꿀 때 미리 알려주지 않다니요. 하지만 실수일 수도 있으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아침 7시 옥부는 어김없이 뒷마당 평상에 앉아 손자 민수가 학원 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민수는 무거운 가방을 메고 현관을 나서며 할머니에게 손을 흔들죠. 옥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답합니다. 이 순간만큼은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민수가 골목 끝으로 사라지면 옥분의 하루는 다시 고요해집니다. 뒷마당에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복잡한 감정들을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이 집을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분명히 자신이 팔아준 분당 아파트 값으로 산 집인데 왜 이렇게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기분일까요? 옥부는 2년 전을 떠올립니다. 아들 성훈이 결혼하면서 넓은 집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했던 그때 말입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돈이 부족해서 어머니 아파트 팔아서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옥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새 출발을 하는데 어머니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30년 넘게 살던 분당 아파트를 팔아서 성훈에게 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이 집을 사고 옥부는 자연스럽게 아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며느리 미진이는 겉으로는 공손하지만 속마음은 다른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옥분이 뒷마당에 나와 있으면 창문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말합니다. 어머니는 오늘도 마당에 계시네요. 표면적으로는 안부를 묻는 것 같지만 그 말투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마치 왜 또 거기 계세요라는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죠. 옥분의 방은 집 안쪽 구석진 곳에 있는 작은 방 하나입니다. 원래는 다용도실로 쓰려던 공간이었는데 옥분이 들어오면서 급하게 방으로 만들었습니다. 창문도 작고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아서 낮에도 어둡습니다. 짐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어서 더욱 좁게 느껴지죠. 점심시간이 되면 미진이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옥부는 나가서 도와주려고 하지만 미진이는 항상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옥부는 할 일이 없어서 다시 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으려 해도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귀가 예민해서 집안의 모든 소리가 다 들립니다. 미진이가 청소기 돌리는 소리, 빨래 널다가 중얼거리는 소리, 성훈이와 나누는 대화 소리까지 모두 들립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가족이 모여 앉습니다. 그런데 대화는 주로 성훈과 미진이 그리고 민수 사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옥부는 그저 조용히 밥을 먹을 뿐입니다. 가끔 민수가 학교 이야기를 하면 옥분도 관심을 보이지만 미진이가 재빨리 다른 주제로 화제를 돌립니다. 밤이 되면 옥부는 작은 방에서 혼자 누워 생각에 잠깁니다. 언제부터인가 가족이라는 단어가 점점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분명히 한 집에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분명히 가족인데 왜 이렇게 소외감을 느낄까요? 그런 밤이면 옥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작은 창문 너머로 어둠만 보일 뿐입니다. 그런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화요일 오후 옥부는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혈압약을 처방받고 의사 선생님께 건강 상태를 확인받은 후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나쁘지 않았죠. 집 앞에 도착해서 현관문 앞에 서니 뭔가 이상합니다. 평소와 같이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옥부는 당황해서 다시 한번 천천히 눌러봅니다. 띠리리리 또 틀렸다는 소리만 날 뿐입니다. 이상하네. 옥부는 몇 번 더 시도해봤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혹시 자신이 번호를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휴대폰 메모장을 확인해봤지만 분명히 맞는 번호입니다. 그때 안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현관문이 열리면서 미진이가 나타납니다. 평소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어머님, 어디 계셨어요? 문 앞에서 뭐하고 계세요? 미진아, 비밀번호가 안 열려서 그래. 혹시 고장 난 거 아니야? 미진이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손을 마주치며 말합니다. 아, 맞다. 어머님, 죄송해요. 비밀번호를 바꿨거든요. 요즘 보안이 자꾸 뚫린다고 해서 어제 바꿨어요. 깜빡하고 말씀 안 드렸네요. 옥부는 어리둥절합니다. 자신도 이 집에 사는 사람인데 비밀번호를 바꿀 때 미리 알려주지 않다니요. 하지만 실수일 수도 있으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새 비밀번호가 뭐야? 아, 네. 1234에서 5678로 바꿨어요. 간단하게요. 옥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간단한 건 좋은데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며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성훈이가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옥분이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또 비밀번호가 맞지 않습니다. 이상해서 성훈이를 불렀습니다. 성훈아, 비밀번호 또 바뀐 거야? 성훈이는 리모컨을 든 채로 귀찮다는 표정을 지으며 대답합니다. 아, 엄마. 미진이가 또 바꿨나 봐요. 미진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미진이가 나옵니다. 왜요? 어머니 비밀번호 또 모르신다는데? 미진이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금세 밝게 웃습니다. 아, 맞다. 어제 또 바꿨거든요. 이번에는 9876으로 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또 깜빡했네요. 옥부는 점점 화가 납니다. 한 번은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두 번째는 실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크게 화를 내기도 그렇고 그냥 참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옥분이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는데 또 비밀번호가 안 맞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배를 계속 누르니까 미진이가 나옵니다. 어머님, 왜 배를 그렇게 많이 누르세요? 미진아, 이게 뭐야? 또 비밀번호 바꾼 거야? 미진이는 이번에는 미안하다는 표정도 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네, 보안회사에서 자주 바꾸라고 해서요. 어머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번에는 좀 복잡하게 했어요. 옥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나한테 미리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이 집에 사는 사람이잖아. 그때 미진이의 표정이 싸늘해집니다. 어머님, 그런데 이 집 명의는 저희 아버지 이름이에요. 보안은 명의자 중심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옥부는 귀를 의심합니다. 친정아버지? 자신이 분당 아파트를 팔아서 마련한 돈으로 산 집인데 왜 며느리 친정아버지 이름이 나오는 걸까요? 뭐라고? 친정아버지가 뭔 상관이야? 어머님, 그 얘기는 성훈 오빠랑 하세요. 저는 잘 모르거든요. 미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옥부는 문을 붙잡고 소리칩니다. 야, 미진아. 내가 누구 덕에 이 집에 사는 건데. 그때 미진이가 돌아보며 차갑게 말합니다. 어머님, 그 집 구입 자금은 저희 아버지께서 증여해 주신 거예요. 어머님이 도움 주신 건 감사하지만 법적으로는 저희 아버지 명의예요. 옥부는 머리가 띵해집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분명히 자신이 아파트를 팔아서 준 돈인데 왜 며느리 친정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날 밤 옥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미진이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친정아버지 명의라니, 증여받은 돈이라니,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30년 넘게 살던 분당 아파트를 팔아서 성훈에게 준 돈으로 이 집을 산 것인데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부는 성훈이 출근하기 전에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성훈아, 어제 미진이가 한 말이 무슨 뜻이야? 친정아버지 명의가 뭐고 증여가 뭐야? 성훈이는 넥타이를 매면서 대답합니다. 아, 그거요? 엄마,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증여세를 아끼려고 미진이 아버지 명의로 했어요. 그럼 진짜 주인은 누구야? 당연히 저희죠. 엄마가 걱정할 일 아니에요. 하지만 옥부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안을 뒤져서 관련 서류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성훈이와 미진이가 모두 나간 사이 옥부는 거실 서류함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류함 안에는 각종 고지서와 보험 서류들이 있었지만 집 관련 서류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들어가지 않는 곳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안방 옷장 위쪽 서랍을 열어보니 여러 봉투들이 보입니다. 그 중에서 부동산 관련이라고 쓰인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손을 뻗어서 꺼내려는 순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님, 집에 계세요? 미진이가 일찍 돌아온 것입니다. 옥부는 황급히 서랍을 닫고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미진이는 옥분을 보고 눈을 크게 뜹니다. 어머님, 안방에서 뭐 하세요? 아, 그냥 청소하려고 했는데. 미진이의 표정이 싸늘해집니다. 어머님, 저희 방은 제가 청소할게요. 들어가시면 안 돼요. 미진아, 나도 이 집 식구인데 청소도 못해? 어머님, 사생활이 있잖아요. 제발 저희 방에는 들어가지 마세요. 옥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돈을 대서 산 집인데 왜 며느리가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야, 미진아. 이 집이 누구 돈으로 산 집인데 그런 식으로 말해? 어머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집은 저희 아버지 명의예요. 옥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서랍을 열고 닫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증거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세요? 집 서류 찾고 있어. 내가 낸 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 미진이는 옥분의 손을 잡고 막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지금 완전히 집을 뒤엎고 있잖아요. 내 집인데 뭐가 문제야? 어머님의 집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마침 성훈이가 돌아왔습니다. 집안이 엉망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게 뭔 일이야? 옥분이 먼저 말했습니다. 성훈아, 집 서류 어디 있어? 내가 확인해 보고 싶어. 엄마, 왜 갑자기 그런 걸 보려고 해요? 내 돈으로 산 집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성훈이는 미진이와 눈을 마주치더니 한숨을 쉽니다. 엄마, 그럼 보여드릴게요. 성훈이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등기부등본을 꺼내서 옥분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보세요. 옥분은 서류를 받아서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집 명의가 윤용근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훈이도 아니고 미진이도 아닌
완전히 모르는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윤용근이 누구야? 미진이가 대답합니다. 저희 아버지예요. 옥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럼 성훈이 이름은 왜 없어? 내 이름도 없고? 성훈이는 말끝을 흐립니다. 그게 엄마가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진이한테 맡겼는데 미진이가 세금을 아끼려고 아버지 명의로 했대요. 옥부는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식으로 하라고 했어? 나도 모르게 왜 다른 사람 이름으로 했어? 미진이가 끼어듭니다. 어머님, 그때 어머님께서 복잡한 일은 신경 쓰지 말고 저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내 이름을 빼버리라는 뜻은 아니었어. 옥부는 소리를 지르며 서류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을 팔아서 마련한 돈인데 정작 자신은 이 집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내가 완전히 바보였어. 성훈이는 어머니를 달래려고 했지만 옥분의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옥분과 미진이 사이에는 냉랭한 기류가 흘렀고 성훈이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는데 미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옥부는 수저를 놓고 미진이를 바라봤습니다. 뭔데? 사실 저희가 아이를 하나 더 가질 계획이에요. 그런데 지금 집이 너무 좁아서 고민이에요. 성훈이가 깜짝 놀라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미리 상의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미진아, 갑자기 무슨. 오빠도 둘째 갖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민수도 이제 중학생 될 텐데 어머님이 쓰시는 방을 민수방으로 써야 할 것 같아요. 옥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미진이는 침착하게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신혼부부인데 아직 독립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어머님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따로 나가서 사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드릴게요. 옥부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방금 며느리가 한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 뜻이야? 옥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훈이가 중간에서 말렸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미진이도 그런 뜻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미진이는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법적으로 보면 어머님은 이 집의 상속자도 아니에요. 집 명의도 저희 아버지 이름이고 어머님이 여기 계실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옥분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을 털어서 마련해준 집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법적 근거? 내가 이 집 돈을 댔는데? 어머님, 그건 증여하신 거잖아요. 증여는 다시 돌려받을 수 없어요. 옥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증여? 내가 언제 증여한다고 했어? 나는 아들 집 사는 것을 도와준 거야. 어머님, 당시에 증여세 신고도 다 했어요. 법적으로는 증여가 맞아요. 성훈이는 계속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성훈아, 너는 뭐라고 할 말이 없어? 엄마, 그게. 똑바로 대답해. 내가 증여한 거야, 빌려준 거야? 성훈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때 도와준다고 하셔서 저는 그냥 도움받는 줄 알았어요. 옥부는 아들마저 자신을 외면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미진이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도 독립적인 생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고 어머님도 어머님 생활이 있잖아요. 옥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좋아. 나가면 되는 거지. 내가 나가면 되는 거지. 어머님,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지 말라고? 내 돈으로 산 집에서 쫓겨나는데 흥분하지 말라고? 옥부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모은 옷가지들과 소중한 물건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성훈이가 뒤따라와서 말렸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다시 얘기해봐요. 뭘 더 얘기해? 이미 다 정해진 일 아니야? 엄마, 제발. 하지만 옥분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처받은 상태였습니다. 가방 2개에 짐을 다 넣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미진이는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옥분이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민수가 방에서 나와서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민수야, 할머니는 이제 여기서 살 수 없단다. 왜요? 할머니가 왜 안 돼요? 민수는 엄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왜 내보내요? 미진이는 민수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는 할머니 집으로 가시는 거야.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잖아. 민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어른들의 일에 끼어들 수는 없었습니다. 옥부는 마지막으로 이 집을 둘러봤습니다. 자신의 평생 재산으로 마련한 집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남의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옥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나온 옥부는 비를 맞으며 걸어갔습니다. 갈 곳도 마땅히 없었지만 그 집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집을 나온 옥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해 볼까 생각했지만 이런 창피한 일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결국 옥부는 동네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하룻밤 정도는 여기서 지낼 수 있을 테니까요. 찜질방 입구에서 젖은 옷을 갈아입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목욕도 하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겠지만 지금은 그런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휴게실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멍하니 벽만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다른 할머니들을 보니 문득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고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결국 이런 꼴이 되었습니다. 새벽 3시쯤 되니까 가슴이 답답해져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어지러워서 벽에 기댔습니다. 몇 초 지나니까 괜찮아져서 다시 자리로 돌아왔지만 뭔가 몸이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부는 일단 모텔을 잡기로 했습니다. 찜질방에서 계속 지낼 수는 없으니까요. 가까운 모텔에 들어가서 일주일치 돈을 냈습니다. 그리고 친구 술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술래야, 나 옥분이야. 옥분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옥분은 울먹이며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했습니다. 술래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 며느리가 너보고 나가라고 했다고? 응, 법적으로 내가 이 집과 상관없다면서. 아이고, 그게 말이 돼? 내가 돈 된 집인데. 그런데 집 명의가 며느리 친정아버지로 되어 있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 술래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옥분아, 그런데 그 나이에 법적으로 다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고 옥부는 친구마저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일단 성훈이랑 다시 얘기해봐. 어쨌든 친아들인데 어머니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을 거야. 하지만 옥부는 이미 아들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어제 그 상황에서 아들은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옥분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스트레스 때문인지 혈압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어지러움도 자주 느꼈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도 심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아침, 옥부는 모텔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모텔 사장이 발견해서 119에 신고했고 옥부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 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연락을 받고 성훈이가 뛰어왔습니다. 옥부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옥부는 성훈을 보고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너무 실망해서 아들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집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옥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때 미진이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미진이는 옥분의 안부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보험 말고 다른 보험도 있으신가요? 간호사가 가족들에게 서류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들 중에는 요양병원 관련 서류도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사인만 해주시면 보험 처리되거든요. 미진이는 옥분에게 펜을 건넸습니다. 옥분은 서류를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 서류야? 보험 청구 서류예요. 어머님이 사인하셔야 처리돼요. 그런데 옥분이 자세히 보니 그 서류는 보험 청구서가 아니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 동의서와 보호자 위임장이었습니다. 미진이는 옥분을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완전히 처리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버려진 물건 취급하듯이 말입니다. 이게 뭐야? 요양병원 동의서잖아. 옥부는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나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대해줘라. 나도 사람이야. 물건이 아니라고. 응급실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의사도 나타났습니다. 옥부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내가 평생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내 돈으로 집 사주고 평생 아들 뒷바라지하고 그런데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이야? 성훈이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고 미진이는 오히려 짜증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사가 옥분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옥분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때 옥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가족에게는 이미 아무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응급실에서의 소동이 끝난 후 옥부는 하루 더 입원 관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훈이와 미진이는 서둘러 병원을 떠났고 옥부는 혼자 병실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절망적인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후 뜻밖의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옥분의 후배 김영희였습니다. 영희는 20년 전까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던 이웃이었는데 남편이 판사였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순례가 연락해서 깜짝 놀랐어요. 영희는 옥분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옥분은 영희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진명의 문제부터 며느리와의 갈등, 그리고 집에서 쫓겨난 일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영희는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화가 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이건 말이 안 돼요. 언니가 돈을 대서 산 집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영희야, 나도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영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혹시 집 살 때 돈 보낸 기록 같은 거 있어요? 응? 그런 게 왜? 언니, 이거 법적으로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판사인데 한번 상담받아 보세요. 옥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영희야. 그 나이에 무슨 법적 다툼이야.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지. 언니, 포기하면 안 돼요. 언니 평생 재산인데 그냥 넘겨줄 수는 없잖아요. 영희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영희의 남편인 김 판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 판사는 옥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본 후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경우에는 기여분 주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여분이 뭔가요? 어머니께서 집 구입에 기여하신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입증이 중요해요. 김 판사는 필요한 자료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집 구입 당시 이체 내역, 아파트 매도, 서류, 통장 거래 내역 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이런 자료들 가지고 계세요? 옥부는 머리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 서류들이 어디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어디 뒀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집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하지만 문제는 그 서류들이 모두 성훈이 집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옥부는 다시 그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손자 민수가 병원에 혼자 찾아온 것입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수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엄마 몰래 왔어요. 민수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이게 뭐야? 할머니 서류예요. 엄마가 버리려고 했는데 제가 가져왔어요. 옥부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분당 아파트 매매 계약서와 은행 이체 내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걸 어떻게 해? 할머니, 엄마가 너무했어요. 할머니가 돈 주셔서 우리가 이 집에 사는 건데 할머니를 내쫓다니.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상한 얘기했어요.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면 연금도 받을 수 있다고. 옥부는 손자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진이는 자신의 연금까지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옥부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은 손자뿐인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가져온 서류들을 가지고 다시 김 판사를 만났습니다. 김 판사는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어머니께서 3억 2천만 원을 이체하신 기록이 다 있네요. 정말 가능한가요? 네, 기업은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소송을 해야 합니다. 옥부는 망설였습니다.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영희가 옆에서 격려했습니다. 언니, 이건 언니 권리예요. 당당하게 찾으세요. 김 판사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이가 많다고 해서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정당한 몫은 찾으셔야 합니다. 옥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미진이가 요양원 얘기를 했다는 민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완전히 처리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옥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좋아요. 소송하겠어요. 영희와 김 판사는 옥분이 혼자서 모든 절차를 밟기 어려우니까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옥분은 친구들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기업은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걱정스러웠지만 점점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싸울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소송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옥부는 변호사와 함께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분당 아파트 매매 계약서, 은행 이체 내역, 통장 거래 기록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변호사는 옥분의 사건이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머님, 이 정도 증거면 기업은 인정받기에 충분합니다. 3억 2천만 원 전액 이체 기록이 명확하니까요. 드디어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성훈이와 미진이, 그리고 미진이의 아버지 윤용근이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서 옥부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옥부는 영희와 함께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성훈이와 미진이를 마주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미진이 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는 옥분이 돈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3억 2천만 원은 아들 가정을 위한 증여였습니다. 증여에는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옥분의 변호사는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증여라고 하려면 증여 의사가 명확해야 합니다. 원고는 단순히 집 구입을 도와준 것이지 증여할 의사는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들어본 후 추가 증거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집 구입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옥분의 의사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변론 기일을 준비하면서 옥부는 당시 상황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분당 아파트를 매매할 때 중개해준 공인중개사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네, 기억나요. 어머님께서 아들 집 마련해 주려고 아파트 파신다고 하셨어요. 증여한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증언은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편 성훈이는 어머니와 법정에서 대립하는 상황이 괴로웠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성훈이는 점점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마련해 주셨는데 정작 어머니는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된 현실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세 번째 변론 기일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재판부가 성훈이에게 직접 질문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3억 2천만 원을 받을 때 이것이 증여라고 생각했습니까? 성훈이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옥부는 아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증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훈이의 증언은 옥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미진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집 명의를 미진이 아버지로 한 경위에 대해서도 추궁했습니다. 왜 집 명의를 피고 윤용근으로 했습니까? 미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세금을 절약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집의 소유자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저희 가족입니다. 재판부는 미진이의 답변에서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세금 절약을 위한 명의 신탁이었다면 실질적인 소유관계와 명의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네 번째 변론 기일에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민수가 몰래 녹음한 파일이었습니다. 미진이가 옥분을 요양원에 보내면서 연금을 받으려고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연금이 한 달에 80만 원인데 요양원 비용 빼고도 남을 거야. 이 녹음 파일은 미진이의 진짜 속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재판부도 이를 중요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 변론에서 옥분의 변호사는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70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어머니입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 모은 재산을 아낌없이 내주었는데 그 대가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정의입니까? 반면 상대방 변호사는 법리적 해석에만 매달렸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증여가 명확합니다. 감정에 호소할 문제가 아닙니다. 재판부는 심리를 마치고 판결 선고일을 잡았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판결 선고일 옥부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2억 8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옥부는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옥분의 기여분을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원고의 금전 제공은 증여가 아닌 직 구입에 대한 기여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여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합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성훈이가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옥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용서해 달라고? 내가 나를 집에서 쫓아낸 그날 이미 우리 모자 관계는 끝났어. 성훈이는 계속 용서를 빌었지만 옥부는 돌아보지 않고 법정을 떠났습니다. 영희가 옥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언니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옥부는 마침내 자신의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를 위해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옥부는 2억 8천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옥부는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영희의 도움으로 좋은 전세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2억 원으로 전세를 잡고 나머지 돈은 생활비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작았지만 햇볕이 잘 들어오는 남향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라는 것이 소중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옥부는 새 아파트 현관 앞에서 비밀번호를 직접 설정했습니다. 본인 생년월일로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오직 자신만 아는 번호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옥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집이구나. 작은 집이지만 구석구석 다 자신의 공간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내쫓을 수 없는 곳, 아무도 자신을 무시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 생활을 정리하던 어느 날 영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언니, 시니어 법률 상담 봉사단에 함께 참여해보는 게 어때요? 법률 상담 봉사단? 네, 언니 같은 경험을 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언니가 겪은 일을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게 나누는 거예요. 옥부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어르신들이 많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첫 봉사활동 날, 옥부는 복지관에서 상담을 받으러 온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도 며느리와 갈등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옥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이야기, 법정에서 싸운 이야기, 그리고 결국 승리한 이야기까지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어르신,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우리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어요. 그 할머니는 옥분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증거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계약은 계약이고 권리는 권리예요. 옥부는 점점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도왔습니다. 재산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가족에게 무시당하는 분들, 법적 권리를 몰라서 억울함을 당하는 분들까지 다양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해서 권리를 포기할 필요 없어요. 당신들 인생의 주인은 당신들 자신이에요. 옥분의 말에 많은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성훈이는 어머니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내고 전화도 걸고 심지어 옥분의 새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아들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학교 끝나고 할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민수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할머니 주소 알아내서 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옥부는 손자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민수만은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할머니를 걱정해주는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할머니, 새 집 좋네요. 그래, 작지만 할머니 집이야.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매일 울어요. 엄마한테도 화내고. 그래도 할머니는 아빠를 용서할 수 없어. 할머니 마음은 이해해요. 그런데 아빠도 많이 후회하는 것 같아요. 옥부는 손자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을 넘은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옥분의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조용히 차를 마시고 오후에는 봉사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간섭받을 필요도 없는 평온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옥부는 찜질방에서 밤을 새웠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복지관에서 새로 상담받으러 온 할머니에게 옥부는 말했습니다. 어르신, 가족이라도 계약은 계약이고 증거는 증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 인생의 명의는 당신 자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옥분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순진한 게 아니라 너무 착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지키셔야 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옥부는 현관 앞에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리리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신만 아는 비밀번호로 열리는 자신만의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옥부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옥부는 작은 소파에 앉아서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누구도 자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진짜 주인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